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수명 비례투표권 관련 발언을 놓고서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국회가 비회기 중이어서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국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같은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도 전수조사한다고 하는데요. 무량판 구조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남 화순의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전국에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호 태풍 카눈이 매우 강한 태풍으로 커졌습니다. 중국에 상륙할 전망이었는데 진로가 흔들리며 우리나라가 태풍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권 카르텔은 깨 부숴야 한다면서 법령 위반에 대한 사법적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갈라치기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만큼 체포 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7월 이후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줄며 무역 흑자가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이어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부실 시공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 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부실공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문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설계와 시공, 감리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현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등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지난 정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지시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교권이 확립돼야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건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어 교권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이 지난 6월 말 마무리된 만큼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지휘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문제를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론관을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아파트, LH 아파트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하다며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H를 겨냥해선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을 한 차례 실망하게 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편 물류센터에서 폭염 속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만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으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조치들이 있는데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더 분명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화책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법 이전에 사회 통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처음 출근을 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고 또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떤 정당이나 특히 과거 선전선동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저희가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 돌려줬고 현재 공산당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다고 보냐는 물음에는 국민이 판단하시고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뒤틀린 언론관에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당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다며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됐다면서 야당을 향해 사돈 낱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노영방송이 돼버린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 봐 두려운 거라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모습을 보면 지금 얘기하는 방송 장악은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정상화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김은경 위원장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했을 뿐 1인 1표 원칙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중학생 시절 아이디어를 왜곡해서 어르신 폄하로 몰아가는 건 구태적인 프레임이자 갈라치기 수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오늘 중앙당사에서 열리고 있는 혁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가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쟁화, 갈라치기는 오히려 김 위원장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은 기대 수명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표권을 주자는 발상은 중학생다운 순진한 생각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미래가 긴 사람과 짧은 사람이라는 갈등적 표현으로 대비시키는 순간
고도의 정쟁적 주장으로 바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어르신 폄하 발언은 처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이룩한 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습관성 모독에 중독된 김은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한규 원내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지에 맞지 않게 오해 소지가 있게 보도가 됐다라고 해명하시는 얘기도 했고,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당내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김 위원장 발언 취지는 자신은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1인 1표제라서 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며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오늘 날씨도 뜨겁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치솟는 곳도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놀이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전남 화순 야외 물놀이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평일인데도 물놀이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네, 오늘도 날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곳 화순은 오전부터 이미 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요. 오후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곳 물놀이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한낮 기온이 전남 화순 37도를 최고로 광주와 대구 등 내륙 곳곳이 36도 안팎까지 치솟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찜통더위가 찾아온 건데요. 이 때문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습니다. 어젯밤 경북 성주에선 반일하러 나간 90대 노인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는 1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기온과 함께 습도로 높아 사망자도 20명에 육박하는 거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온열 질환 사망자는 9명이었는데 올해는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다수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야외활동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 지자체는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면서 폭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무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뜨거운 열기에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 온열 질환을 막기 위해선 낮 시간대 활동을 줄이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화순에서 YTN 오선일입니다.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가운데 개막 전날부터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을 보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 기준 남성 5명과 여성 6명 등 참가자 11명이 발열과 고열, 탈수 등의 온열 질환을 보였습니다. 잼버리 조직위는 상주 의료인력 176명을 배치해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가 하면 폭염을 막기 위한 덩굴 터널과 그늘시설, 폭염 대피소를 마련해서 더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경기도에서 온열 질환자 20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온열 질환 신고가 232건 접수돼 203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기도 시군 31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어제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11명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면서 이번 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폭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복구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주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을 우선 발표했고 이번 주부터 바로 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고령자, 쪽방촌 거주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이행하고 점검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더위가 오기 전에 법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그리 못해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은 기준 초과 폭염 시엔 반드시 휴게 시간을 갖도록 하는 법이라며 폭염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폭우가 지난 뒤 폭염으로 고생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 태풍 경로가 심상치 않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이야기입니다. 원래 중국 상하이 부근, 그러니까 상하이가 이쪽에 있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여기 있습니다. 상하이 부근으로 향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한반도 부근으로 틀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우리나라로 향할지 아니면 일본으로 향할지 아니면 일본 남쪽으로 빠질지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기상청 전망이 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 중기 기상 예측센터 모델을 보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타이완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 쪽으로 향하고 일본 남쪽 해상으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유럽 예측센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태풍센터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다만 타이완까지 다 가지 못하고 바로 오키나와를 거쳐서 이렇게 규슈로 향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과 미국 예상센터 전망이 비슷하게 나왔죠.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예보를 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일본 기상청 예보부터 볼까요? 일본 기상청은요. 타이완 북쪽으로 왔다가 오키나와를 거쳐서 규슈 쪽으로 향할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규슈 쪽으로 온다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나라 기상청 전망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 전망도 비슷한데요. 타이완 북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오키나와를 지나서 규슈로 향할지 아니면 우리나라로 올라올지 아직은 정확치는 않은데 우리나라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별 수치 모델 네 곳을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우리나라 기상센터의 예측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수치 예보 모델이 다른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네 곳이 다 다른 전망을 내놓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태풍 카눈의 진로 얼마나 예상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방향을 바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할지 아니면 그 세력이 얼마나 지금 더 커질지 지금 상황을 기상재난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도 고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태풍 진로 현재 어떻게 예보하고 있습니까? 네, 기상청도 아직 태풍의 최종 목적지의 변수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제6호 태풍 카눈은 애초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국 상하이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 진로가 크게 바뀐 겁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제6호 태풍 카눈은 중심 부근에 초속 49m, 시속 175km의 폭풍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느리게 북서진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을 거쳐 내일쯤 상하이 부근 동중국해까지 진출한 뒤에 정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주말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이동하겠는데요.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인데 예측 모델에 따라 차이가 무척 큽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가 앞으로의 중위도 기압계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 영향 가능성이 커질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올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올해 최고 기온이 지난 7월 3일에 34.9도였는데 오늘 예보가 35도입니다. 예보대로 기온이 오른다면 오늘이 올해 최고 기온이 되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전남 화순이 37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36도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이 북상하면서 열대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찜통더위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미호천교 제방을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미호천교 제방을 건설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 5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수사관에 보내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 조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청북도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청주시 등 5개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50여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는 회기 중이 아닌 만큼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 없이 조만간 법원에서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앞서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한 차례 불발됐었지요. 네,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에서 두 의원의 1차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게 지난 6월 15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여일 만에 검찰이 두 의원 신병 확보에 다시 한번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금품 살포가 이뤄진 범행인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혐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정당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과 그 캠프 인사들에게 9,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뿌리는데 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겁니다. 특히 검찰은 윤 의원의 경우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를 지시하고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해 범행을 주도한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은 이렇게 뿌려진 봉투 1개를 수수하고 경선 캠프 운영비와 지역 본부장 제공 명목으로 캠프 관계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 1000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신상 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두 의원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해온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법원의 신문조차 열 수 없게 됐다며 공개적인 유감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오늘 2차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는 달리 현재는 국회가 비회기 기간이잖아요. 좀 차이가 생깁니까? 네, 두 의원은 이번엔 별도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나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기간에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사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검찰이 두 의원 신병을 확보할 경우 막바지 단계에 이른 수수 의원 특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을 더욱 정교하게 특정하기 위해 당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돈봉투 10개가 뿌려졌다고 의심하는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 의원 모임과 관련해서도 수수 의원을 더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송 전 대표 일정 담당자에게서 확보했습니다. 당시 돈봉투 20개를 직접 뿌렸다는 윤관석 의원, 또 이 가운데 하나를 받았다고 지목한 이성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기존에 출연한 수수자 명단을 더 입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 수수 의원 줄소환이 예상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낸 전국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단지 더 확인이 됐고 명단도 공개가 됐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 시작됐습니다. 네, 이미 주민들이 입주한 아파트도 있고요. 또 보강공사가 이루어진다는데 안전은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 이번 LH 아파트 부실 시공의 원인과 해법 무엇인지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LH가 발주한 일부 아파트들 지하주차장 철근이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보강 철근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LH 현장 91군데를 조사했더니 15군데가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9군데는 기존 준공된 아파트이고 나머지 6군데는 시공 중인 아파트로 발표됐죠. 예. 이게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데 일단 무량판 구조가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보량자니까 보가 없는 구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조는 슬래브, 보, 기둥, 기초 이런 식으로 슬래브부터 힘의 흐름이 전달이 되지만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에서 바로 보가 없이 기둥, 기초로 이 힘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고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전담 보강 철근 설계와 시공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렇군요. 무량판 구조가 뭐 벽식 구조, 기둥식 구조에 비해서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어떤 건축물에 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90년대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오피스텔이라든가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량판 구조는 보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 구조로 해서 전문 기술자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만 하면 굉장히 좋은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2017년에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폭 10cm 더 넓어진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때 이게 도입이 됐고 이 무량판 구조의 특징은 좀 주차장을 넓게 쓸 수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량판 구조는 그만큼 충고를 낮출 수도 있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도 있지만 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면밀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량판 구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잘 익은 호박떡이 있을 때 그 밑을 열십자로 나무 젓가락을 교차를 하고 그 교차된 곳에 나무 젓가락을 세우면 문제가 없겠지만 잘 익은 호박떡 한가운데 나무 젓가락을 그대로 수직으로 세워버리면 그 나무 젓가락이 뚫고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펀칭쉐어 우리말로 뚫림 전단이라고 하고 이런 뚫림 전단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보강되는 철근을 전담 보강 철근이라고 하는데 이 전담 보강 철근을 지금 누락이라든가 미시공을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너무 이렇게 무량판 구조는 너무 나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163층 828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역시 우리나라 삼성물산에서 지었지만 철근 콘크리트의 무량판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량판 구조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시공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일부 아파트 명단도 공개가 됐고요. 지금 서둘러서 보강공사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강공사 하면 안전은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강공사를 하면 안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다만 재시공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재시공 여부는 안전 진단을 통해서 그 내하력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네.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계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근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 콘크리트 단면이나 강도가 너무 부족한 경우에는 재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예. 외에는 보수 보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네. 교수님, 이 보강공사라는 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까?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근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부족한 만큼을 저희들이 이 내화력을 계산해보고 그 부족한 만큼을 단면을 증설하거나 강판이라든가 탄소섬유 등을 이용해서 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5개 단지는 주민들이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지하주차장 위로 거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안전 대책을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예. 그 내화력을 계산해서 부족한 만큼을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진단을 해서 2등급이라든가 굉장히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형이 많이 일어난다면 예. 수립 제한을 한다라든가 이런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네. 그런데 보니까요,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고 감리도 다 잘못됐다, 총체적 부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계, 시공, 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계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중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고, 네. 그 또 시공은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인데, 저는 자꾸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교통 사고도 안 나야 되지만 네. 안전 벨트는 꼭 매야 되는 것처럼 설계 도서나 시공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만약 그것이 안 됐다 하더라도 안전 시스템인 안전 벨트인 감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가지고 매우 지켜봤어야 되는데 이런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이번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지하주차장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주차장뿐만이 아니라 민간 아파트 단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을 했더라고요. 이게 주거동에 적용이 돼도 괜찮은 구조입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슬래브의 하중을 보호가 받고 보호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야 되는데 방금 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도 보호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제대로 설계하고 제대로 시공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지어진 민간 아파트 가운데 이 같은 종류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시공된 무량판으로 시공된 아파트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호가 있냐 없냐를 보고 우리가 확인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보호가 있으면 일반적인 구조물이고 라멘 구조라고 해가지고 슬리브 보호 기둥 기초로 가는 힘의 흐름이 원활한 구조이고 보호가 없으면 무량판 구조이죠. 예, 무량판 구조를 떠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안전한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진단 장비를 이용해서 상태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건축물도 우리 사람이 말로서 소통을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아프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기울어짐이라든가 소리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현상이 있다면 관계 전문가나 지자체에 상담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창희 교수님이 광주대 건축공학과 교수님이어서 여쭤보는데 그 광주 아이파크 부실시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파크 아파트도 역시 이 무량판 구조로 시공이 된 겁니까? 우리나라 이것도 무량판 구조였고 과거에 삼성백화점도 무량판 구조였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다시 헐고 짓는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죠? 지금 착수했습니다. 201동은 바로 착수했고 나머지 동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전국에 만약에 이 무량판 구조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다시 짓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걸 보강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진단을 해서 그 경중을 따져 가지고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일부 보수만 보강만 하면 될 것이고 그 경중이 심한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리하게 이제 침소봉대해서 무량판 구조는 모두 나쁜 구조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도 무량판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 주시고 있으니까 무량판 구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네. 잘 지으면 된다. 라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공법 중에 한 공법이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원래 일반 우리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안전진단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공사 중에는 건진법, 공사 이후에는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식대법이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만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규모의 경계로 해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건물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큰 비행기의 사고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오토바이 사고가 더 많을까요? 한다면 규모가 적은 오토바이 사고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도 점검 그 기준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앞서 계속 이게 무량판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또 특정 시공사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건설 생태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부실공사의 명명백백한 원인을 규명하고 그 문제점들을 하드웨어적인 구조 기준이나 상세 설계 기준을 좀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감리 방식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대책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 실을 묶어서는 절대 안 되고 뭔가 과학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고요. 선은 이렇지만 나중을 위해서 외양간을 이번 기회에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실련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LH 아파트 설계관리 업체가 LH 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이제 공학하는 사람이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부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예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 말씀하기가 조심스럽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여러 가지 기준을 바꿔야 되는 문제를 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게 시공사 이 구조, 그러니까 수주사 있고 시공사 있고 이 자체 문제도 지적해 주신 분이 있고 또 워낙 이 건축비가 갑자기 비싸진 측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건설 생태계가 지금 이대로 나서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시공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인력난이 심하고 특히 건설 시공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우리가 비중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조 기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설계 도서를 판독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문제가 되고 건설 자재도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인 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부실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설 생태계 전반적인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폭염에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법을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집마다 에어컨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엔 특히 냉방비 폭탄 걱정이 큽니다. 전기요금이 상반기에만 2차례나 오른 탓입니다.
4인 가구 가정에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가동한다고 했었을 때 평균 사용 내시는 전기요금에 비해 한 4만 1,000원가량 더 부담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에어컨 사용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어컨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소비 전력 정보와 에너지 등급 효율 등이 적혀있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낫습니다. 희망 온도에 이르면 실외기가 절전 운전을 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처음에 가동하실 때는 가급적 18도 그리고 강풍이나 터보풍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좀 더 빨리 냉각이 되고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해 놓은 뒤에 반대로 10년 이상 된 구형이거나 소비 전력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정속형 에어컨은 집이 시원해지면 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더워지면 다시 틀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외출할 때 에어컨을 꺼야 하는 건 인버터형이건 정속형이건 똑같습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냉방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에어컨에 예약이나 절전 기능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사용 시간을 정해두거나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현명합니다.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면 고객님 원하시는 온도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 온도를 일정 유지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에어컨 필터를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아울러 공기 배출이 막히면 전기 사용량이 더 느는 만큼 실외기 주변에 언제나 말끔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경남 거제 청해대로 휴가를 떠납니다. 우리 대통령들은 휴가지로 경남 청해대와 충북 청남대를 즐겨 찾았는데요. 각자 어떤 방식으로 휴가를 즐겼는지 보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남대를 사랑했습니다. 임기 내내 여름 휴가를 청남대에서 보낼 정도였는데요. 청남대 조깅 코스와 또 손자, 손녀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었고요. 여름 휴가 동안 청남대 조깅 코스를 매일 2km씩 달린 걸로 전해집니다. 휴가를 마친 뒤에는 굵직한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선 청남대 구상이란 신조어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1998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여름 휴가를 반납했지만 이후 3년 연속 청남대에서 여름 휴가를 보냈습니다. 70대 고령의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 스포츠 같은 활동보다는 독서와 사색을 즐기면서 국정 철학을 다듬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 휴가지로 청남대를 찾았습니다. 청남대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네요. 또 최초로 국민에게 청남대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저는 이 청남대를 어제 오후에 처음 와봤습니다. 참 좋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 처음 봤길래 이걸 제가 돌려드린다고 선뜻 했지 진작 봤더라면 못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에게는 청남대를 돌려줬지만 정작 노 전 대통령은 휴가복이 참 없었습니다. 2004년엔 탄핵 사태로, 2006년엔 태풍, 2007년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태로 3번이나 휴가를 반납했는데요. 관저에서는 책 몇 권을 정해서 온종일 책을 읽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테니스 마니아로 알려졌죠. 휴가지에서도 라켓을 놓지 않았는데요. 또 가족들과 낚시를 즐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3년 거제 저도로 휴가를 갔습니다. 어린 시절 휴가를 보냈던 곳이죠. 모래사장에 저도의 추억을 새긴 사진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도 외부로 휴가를 나간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휴가를 떠나기엔 마음에 여유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이후 여름 휴가는 모두 청와대 관저에서 보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진 문재인 전 대통령. 휴가 동안 대전 팔경인 장태산 휴양림을 산책하고 독서를 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낸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잘 쉬어야 잘 달릴 수 있겠죠.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 3대 개혁 추진 같은 국정 현안이 산적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 어떤 국정 구상을 하고 휴가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달 중순 미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의 정례와 여부에 대해서도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오는 18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담이 특별한 이유를 3가지로 꼽았습니다.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한미일 3자 회담 그 자체를 위한 최초의 회의라는 점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첫 정상회의라는 점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는 영국 처칠 수상과 구소련 후르쇼프 서기장 등이 다녀간 역사적인 회담 장소입니다.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친분, 또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 매우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 배경에 우리나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삼각대의 한 축인 한일 관계의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회의는 자유토론 형식으로 열리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주제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고위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러시아 무기 제공 등에 대해서는 집중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It certainly did not appear that Defense Minister Shoigu was in North Korea for vacation. We won't hesitate to do so in the future.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정례 협의체로 발전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실무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처럼 한미일 정상협의체도 정례화할지 여부는 결국 새 정상이 직접 만나 결정 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북한이 수용한다면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에 나서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우려에 대해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식량은 제재 분야가 아니라면서 북한 정부가 허용한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유엔 결의 위반에 대한 대북 제재를 주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과거 다양한 활동을 이유로 북한에 많은 제재를 부과했고 미래에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공급가보다 싸게 팔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술을 구입가격 이하로 팔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담은 안내문을 한국주류산업협회와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단체들에게 보냈습니다. 자동차 수출 호조,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의 감소 여파로 7월 무역 수지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서울에 있는 클럽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017년부터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조커 복장으로 일본 도쿄도 전철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10여 명을 다치게 한 26살 하토리 교타에게 징역 2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어젯밤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는 권유에 앙심을 품고 차를 몰고 와 식당 야외 테이블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 자격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재산 기준의 개선 방안을 대통령실이 국민 참여 토론에 붙입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 계약 분쟁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HBO 드라마 유포리아로 잘 알려진 20대 배우 앵거스 클라우드가 향년 25세를 일기로 숨졌다고 가족이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정말 푹푹 찐다는 말이 실감나는 날씨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4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최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중부와 전북 내륙에,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에도 쌓인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27도, 부산 26도, 광주는 2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5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모두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남부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의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수명 비례 투표권 관련 발언을 놓고서 노인 비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국회가 비회기 중이어서 표결 없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되는데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